반갑습니다. 특집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후 5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곧 발표됩니다. 4시 기준으로는 71.5%, 지난 대선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 오늘 밤 늦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특집 오대영 라이브를 시작으로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을 새벽까지 편성했습니다. 상암과 일산 스튜디오를 오가며 2원 생방송을 합니다. 저는 이곳 상암에서 당선인이 발표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고정 패널들을 비롯해 각 캠프의 인사들까지 총 11명의 논객이 함께합니다. 먼저 특집 오대영 라이브 함께할 4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투표율이 70%대를 돌파했고요. 방송 직전에 체크를 해보니 73%를 넘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사전 투표율도 가장 높았었는데 조금 전 전남의 투표율이 8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이 합계 투표율도 높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북도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입니다. 사전 투표율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의 투표율도 확인해 볼까요? 7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약 3시간가량 남았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은 80%의 투표율을 넘어설 것인가인데 5시가 막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투표율은 74% 정도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누적 투표율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3.9%를 기록하고 있고 5시 기준으로 최종 발표된 수치는 아닙니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투표가요. 80%를 훌쩍 넘을지 아니면 살짝 넘을지 지난 대선 수준으로 77% 정도를 기록할지가 가장 큰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당선인이 나오고 내일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 비상 단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 다들 투표는 하셨을 것이고 80% 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금 3시간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사전투표가 첫날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서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둘째 날 좀 주춤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평일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근데 오늘도 사실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편인데 80%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고지거든요. 예.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년보다는 한 1%에서 2% 정도 높은 정도. 그래서 80% 근접은 하지만 쉽지 않은 장벽인 것 같습니다. 80%는. 저는 한 78%에서 9%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8, 9% 정도요. 네. 지난 대선보다는 지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대선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8시까지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시간 더 하죠. 보통 6시까지 투표 시간인데 이번에는 2시간 더 해서 8시까지인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은 시간 3시간 동안 투표율이 5, 6% 이상으로 그렇게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때 보통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대선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치러진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이기도 했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은 예전 투표율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지층이 총결을 찌불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80%는 못 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김용남 의원 생각은요? 요 근래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 선거가 2017년도에 있었던 19대 대선이었죠. 그때가 77.2%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이 77.1%였는데 하나 확실해 보이는 것은 그거는 넘을 것 같다. 예. 그래서 77.2%보다는 투표율이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제 예상도 80%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치 고수 세 분이 80%에 조금 못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서 마지막 답변이 특히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수치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한 1.5% 정도씩 그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3시간 남았으면 4.5%포인트가 지금보다 높은 수치인데 그 74%에서 4.5%를 더하면 78.5%니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78에서 79 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도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은 뭐 78.5%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투표율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일단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치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고 우리 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계엄이 있기 전까지 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너무 독주했던 것 아니냐. 예. 이런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그것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또 많이들 나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80%에는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저는 80%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난 대선이 7시까지 투표였잖아요. 그거는 6시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확진 환자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7시까지로 1시간 늘렸던 터라 이번에는 그거보다 1시간 늘어나서 8시까지라서 그 1시간이 얼마만큼의 이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역대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대 대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선거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26.06%였고요. 최종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가 20대 대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인데요. 36.93%의 사전 투표율, 총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율은 34.74%, 70%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네 분은 예측을 하셨고 저는 80%가 살짝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80%가 넘었던 적도 있잖아요. 언제였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생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이제 개헌 전까지 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 때까지는 그때 89점 몇 %였어요. 투표율이 예. 가장 높았고 그다음 14대 대선에서 YS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할 때에도 81%를 좀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80.7%였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80%를 넘기는 대선 투표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80% 이상을 기록한 마지막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때 15대 대선인데요. 80.7%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 전에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 때는 89.2%, 김영삼 대통령 때는 1992년이죠. 81.9%로 확인이 돼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지역별 투표율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높은 곳은 앞서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렸다시피 전라남도입니다. 79.3%, 4시 기준입니다. 최고가 79.3%인 전남이고요. 최저는 제주입니다. 6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별 좀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12월 3일에 이루어졌던 비상계엄, 뭐 평가에 따라서는 내란으로 평가받는 그 경험을 45년 전에 하셨던 광주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1980년도의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또 이번 투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선거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원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뭐 단연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제주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글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정기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제주 지역까지 내려가서 유세하는 일정이 대단히 짧거나 없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각 최저 투표율 순위도 나오네요. 제주 70.1%, 충남 70.8%, 부산, 충북, 인천 순입니다. 민현주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호남이 높다, 또 제주가 낮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사실은 호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본 투표율까지 하니까 호남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요. 앞서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심 마음속으로 지지할 후보, 투표할 후보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투표할 후보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를 일찍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특히 아까 뭐 김용남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투표할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지역이 사실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반면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투표로 좀 기다렸다가 하는 투표 성향 때문에 이제서 이제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호남 지역은 이번 대선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내란 사태이고 계엄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은 말씀드린 대로 73.9%고요. 전라남도가 80.7%로 가장 높고 제주가 70.1%로 가장 낮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에 투표가 모두 종료됩니다. 개표는 예측컨대 8시 30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지역의 투표 결과가 전국의 판세를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 보트 지역이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충청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이요. 네. 지금 호남 인구보다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했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 역대 대선에서 충청이 선택한 사람이 대선에 당선됐다는 징크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원 민심을 보여주는 충청도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동안 뭐 그 역사적인 득표 이걸 보면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절대적인 인구가 경남 지역보다는 좀 적잖아요. 예. 그 갭을 좀 메꾸고 결국에선 충청에 있는 분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청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보면 충남북이 조금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청 지역을 보면 되겠다. 이거 전통적인 사실 분석이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동의하세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0.73%라고 하는 소위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석패를 한 그런 대선이었는데
청주의 흥덕구의 이 개표 상황을 보니까요. 0.63%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거의 뭐 지난 대선의 어떤 척도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충청 민심 중에서도 흥덕구 민심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청의 민심을 일단 기준점으로 놓고요. 이 투표율의 패턴을 보니까 사실 지난 대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제주도가 최저 투표율인데 지난 대선에서도 최종 투표율 집계를 놓고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낮았거든요. 네. 72.6%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충남이 바로 그 꼴찌에서 두 번째죠. 한마디로 73몇 %였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최고 지금 80%를 넘겼던 지난 대선에서 지역이 광주, 전남북, 세종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역시나 최고 그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광주가 82.5%로 최고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투표와 관련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TK의 어떤 투표율 그리고 영남 PK의 투표율과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인가? 당선인의 윤곽이요.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는 2시간여 남았지만 지난 대선들을 살펴보면 특색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뤄지게 된 19대 대선 때는 윤곽이 밤 10시쯤에 나왔어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이후에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됐고 언론사에서 속속 당선 유력, 당선 확실이라고 속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내 당선 연설이 밤 11시 50분에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표 차이가 좀 컸거든요. 반면에 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때는 다음 날 새벽 2시쯤에 윤곽이 나왔고 당선 연설은 4시 20분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표차를 좀 볼까요?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네, 박근혜, 문재인 18대 대선 때 1, 2위 득표율은 51.55 대 48.02. 그 다음이요. 19대 대선. 네, 이때가 좀 일찍 윤곽이 나왔단 말이에요. 41.08이었고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24.03%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찌감치 당선 확실히 발표가 됐고 문재인 당선인도 일찌감치 밤 11시 50분쯤에 당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에 지난 대선 20대 대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로 아주 표차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 새벽 4시 20분이 돼서야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번엔 어떨까요, 김영남 의원님? 글쎄요, 지금 예상 득표 치는 다 다릅니다. 예, 본인의 입장도 있고 지금 이번에 대선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시는 분은 1, 2위 간의 득표율 차가 20%까지 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자릿수인데 그것도 대략 뭐 한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득표율이라는 거는 사실 각 지역별 그리고 이른바 정치 성향별 투표율 때문에 득표율이 이제 차이 나는 게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사실은 투표율이 조금 높아요. 예. 그래서 예상보다 표차가 적게 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그 비상계엄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은 다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해 보건대 대략 자정 전쯤에는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대략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8시 반 이후에 개표가 시작되면 대략 2~3시간 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 생각은요? 지난번 선거가 7시에 마감됐어요. 네. 그래서 좀 치열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까지 표수를 일일이 계산해 봤어야 하는데 이번에 8시에 그 마무리된다는 게 일종의 변수겠죠. 그래서 뭐 자정은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또 높은 투표율이 우리 당에서 생각했었던 것은 일단 영남 지역에서의 80% 그 투표율과 영남 지역에서의 80% 득표율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런 전략을 그 내부적으로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에서는 영남, 특히 TK 지역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만 지금 전국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남은 2시간 반 동안 뭐 이 TK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 부분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는 선거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0%포인트 차까지 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이 격차를 상당 부분 줄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여러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당에서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에 대한.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12시 전에 빨리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정을 좀 넘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밤새워 TV를 시청하실 것 같고요. 일단 12시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높은 투표율이 왜 높은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표가 더 가는 건지에 따라서는 개표 결과가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당일인 오늘 네 후보의 투표 독려 메시지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다. 투표장에 나와 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 표로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라고 마찬가지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을 해달라라고 밝혔고요. 권영국 후보는 오늘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당신 투표해달라. 일제히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당 지도부도 투표 독려의 메시지를 냈는데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국민의 마음에 떠났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들어 지지층을 선동할 때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통합의 시대,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정치가 그동안 민생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것을 복원시키는 게 김문수만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시민들께서 김문수 정부를 뽑아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야당 후보는 사실상 정치가 은퇴되는 거잖아요. 네, 이 시각 각 당의 선거 상황실을 화면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상황실인데요. 당직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개표 상황이 시작이 되면 그때 당 인사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은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개표 상황실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개혁신당도 준비됐습니까? 예, 개혁신당의 모습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선대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 시간일까요? 통상적으로 선거 때. 지금 마지막 투표 독려 메시지나 그 지역별로 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선거 사무원들 중에서 참관인들 또 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마 부릅뜨고 아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투표소별로 마지막까지 별 탈 없이 진행하도록 그런 것들 좀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투표 이제 종료되는 시점 그 전부터 이제 상황실에 모여가지고 조금 이제 출구조사, 투표 예측, 결과 예측 그 상황들을 좀 같이 지켜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장소를 보니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대략 한 7시 경부터는 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좀 찰 것 같고요. 그러면서 8시에 발표될 출구조사를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당협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마 당협별로 다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부에서 독려를 하고 직접 직접 관리하고 전화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니까 이제까지 당 내에서 아마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들도 한번 훑어보면서 예측한 관련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택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자택에서 선거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표 이후에 적정 시점에는 각 선거 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막바지 유세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여의도는 그야말로 파란 물결이었고요. 또 서울시청 앞은 붉은 물결이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판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유세 현장의 열기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피날레 유세가 펼쳐진 여의도 공원에는 민주당 추산 5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다 같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떼창으로 부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찍은 부감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의도 공원도 시청 광장도 꽉 찼습니다. 다만 여의도 공원의 전체 면적은 23만 제곱미터, 시청 광장의 면적은 13,000제곱미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날레 유세 현장 분위기가 오늘 선거 결과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네, 각 당에서는 참여한 인원의 추산치죠. 인원을 발표했는데 이수진 앵커가 면적까지 아주 깨알같이 정리해서 전해드렸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빛의 혁명 완수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상황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투표로 서로를 돕고 나라를 함께 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의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킨 국회가 있고 또 시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곳곳에서 응원봉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2.3 계엄 날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지지해줬고 담 넘어가는 것도 도와줬고
또 국회를 둘러싸고 계엄군을 저지도 하기도 했고요. 그 모습이 이제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응원봉,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그 쇄도했던 어떤 선결제 이런 것들로 모두가 연대해서 그 순간들 어려움을 이겨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의 혁명이 지난 이틀간의 사전투표 그리고 오늘 본투표로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을 심판하고 정말 우리가 통합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여의도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SNS로 투표 동료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 그래서 그 빛의 혁명을 완결시키자, 완성하자. 그것이 바로 투표 참여이고 투표로서 심판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 여의도 마지막 유세가 그런 모든 함의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 애국가 사절까지 함께 제창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모두가 눈물도 흘리고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이제 선거 오늘 당일이어서 분석을 하면서 세 가지 이제 관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달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얼마나 결집력을 보여줄 것이냐,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로 잡았거든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과반 달성 가능성을 현장에서도 많이 유권자를 만나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뭐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이번 선거가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일종의 보궐선거 성격의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안 주셨던 유권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난생 처음 민주당 후보 찍어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 달성했던 51.55%, 반올림에서 뭐 51.6%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 득표율을 좀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아 보이는 후보 내지는 보다 잘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가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선관위 등록을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후보 교체 파동이 많은 기존의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투표하는데 좀 적극적인 동기 유발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당선되는 득표율이 역대 대선 기록을 좀 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셨네요. 혹시 반론 있으세요? 네, 반대로 이런 분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과 탄핵 재판 결과 파면이 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된 거죠. 과거의 인물이 됐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그때도 이 차악 투표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특정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후보를 뽑는다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유권자의 힘으로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진 걸 보면 보수 진영의 결집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 반론은 김유정 의원께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7.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은 뭐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가 진입하고 또 어떤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려는 그 찰나에 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한 50년을 후퇴한 기분이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 민생도 엉망이 돼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덜 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50% 정도는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역시나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어느 정도 결집력을 보여줄 것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방탄 독재를 막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서울시청 앞 광장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정광재 위원님? 어제 그 유세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4.3 기념공원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을 지나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죠. 서울 광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서울 광장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장소로 서울 광장에서 유세했다는 거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 광장은 저는 통합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양극화로 굉장히 분열돼 있습니다.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서울 광장을 택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골든 크로스 얘기를 어제 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럴 걸까요? 아니면 막판 전략입니까? 저도 어제 몇몇 당협위원장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로스가 일어났다기보다는 무서운 상승세로 추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 전략상 사실은 어떤 선거에서도 쫓아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판 투표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또 힘도 나고 또 지지 세력들이 더 결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거 구호를 전략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힘을 막판에 발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직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이 사실은 중도 보수나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 투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심.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머뭇거리는 유권자들이 다 나온다면 충분히 김문수 후보도 승산이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선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번 대선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유세 연단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올랐는데 후보보다 더 오래 연설을 해서 지지자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라고 막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오후 9시까지만 마이크를 쓸 수 네. 있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선거법상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9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네. 운동은 예. 오후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만 확성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자정까지지만 확성기를 쓰는 건 9시까지로 제한이 된다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보다 7분을 더 발언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고 싶었었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이낙연 전 총리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았다면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17분이나 이렇게 오랜 시간 마이크를 사용한 건 제가 몰랐는데 예.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통사정을 못했습니다만 했는데 마이크 네. 오래 잡는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 김문수 아니에요? 후보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걸 좀 짧게 하고 그때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도 많이 와 계셨었거든요.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잘 배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오늘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 대통령 선거 본선을 정말 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2022년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를 하려는 의지는 보였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건 마치 예를 들어서 그 가수 김문수의 리사이틀 공연에 와서 찬조 공연을 하는 가수가 더 오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 더 많은 곡수를. 그래서 약간 좀 감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일까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어제 택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TK 영남살인의 정신으로 항상 올곧은 이야기를 하고 단기 필마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바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세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무책임합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쪽 다 청산하자라는 주장이고요. 한 말씀씩 듣죠, 김희정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가 가장 젊다, 이제 40이 된 거죠. 그 이유만으로 과연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청산되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첫 대통령 선거 출마에. 예. 그런 국민의 정서를 좀 본인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완주하겠다.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 약속을 지킨 것은 그 와중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고 저를 새 보수의 어떤 씨앗으로 알고 좀 지지해달라. 저만이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마지막에 어떤 사표 방지 심리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표 방지 심리와 마지막 또 보수의 결집.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다는 약속 지키고
꾸준히 그 페이스대로 갔다면 또 두 자릿수 지지율 본인이 뭐 호언장담한 대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 마지막 토론회에서 본인이 자충수 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올 건가가 관건인데 그 본인의 소위 헛발질 때문에 그 망언 때문에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상당히 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지율을 내부에서 돌려보고 급전직하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진정성 있는 사과는 끝내 아니었지만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마지막에 15% 몰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고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 발로 걷어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 득표율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얻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질수록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른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최소한으로 막아내면서 우리 중도 또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김문수 후보로 결집시키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한 자릿수로 묶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45, 6%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면 이번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방법밖에는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3자 구도의 그 방정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일정 부분 좀 패착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다움 또 지도자다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한 경우 이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김문수 후보를 택할 유인이 많아졌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분전해서 4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저는 뭐 이번 그 대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군소 후보 입장에서 1, 2위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른바 모두까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주안점을 지켜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어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투표 동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기존의 뭐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 발언 이후에 확실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선거전에서 역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후보보다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이른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될 때 전당대회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부분도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어떤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측이 고소했던 사건이 무고 아니냐 이것도 아직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뭐 어떤 득표를 하더라도 뭐 5년 후에 또 10년 후에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제3의 후보였던 이인재 후보가 그때 19%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인재 후보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는 없죠. 그래서 선거전에서 결국엔 득표율도 중요합니다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더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캠페인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마지막 뉴스의 장면 잠깐 볼까요? 거대 양당 정치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진영 정치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내일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7%를 득표했는데 이에 도달할 것이냐 혹은 넘어설 것이냐가 또 하나의 오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전국 투표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발표가 됐는데 누적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이 75.8%입니다. 아직 6시가 다 되지 않았고요. 75.8%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이수진 앵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전국 투표율이 75%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투표소에 나가서 분위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네, 서울에 있는 투표소에 나가 있는데 오늘 지켜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물레동 투표소도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전 6시보다 더 일찍 와서 상황을 봤는데요. 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유권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장 붐볐고요. 점심 지나면서부터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지금도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투표하러 왔다가 나들이 가겠다 이런 말하는 유권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곳 서울 물레동 투표소 문 열자마자 첫 번째로 왔던 첫 유권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5시 35분에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왔어요. 이번 선거는 진짜 똑바로 해갖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의 유권자 수가 경기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민심 향방이 중요한데요. 어디로 향할까요? 네, 이번 대선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를 약 4,430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가 820만 명이 넘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이 73.9%, 그리고 서울이 74.1%를 기록했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높고요. 여기에는 사전 투표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50%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 약 24만 표 이상 앞섰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공개됐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몇 시까지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네, 원래대로면 조금 뒤인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선거죠. 때문에 약 2시간 정도 투표가 연장됩니다. 밤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겁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밤 10시가 지나면서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이튿날 새벽 2시에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정쯤 되면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데 밤 8시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 JTBC도 예측 조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 투표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갔습니다. 76%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전라남도가 8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는 역시나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1.9%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요. 지난 대선보다는 높아지겠죠? 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예측했던 대로 어쩌면 80% 정말 예. 은행앵커 말씀하신 대로 넘길 저만 수도. 맞히는 건가요? 그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그 결과로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의 동력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당성도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남은 2시간여 동안에 마지막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80%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53일 만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도 대체로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 결국 본 투표 날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고 떠났습니다. 검찰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불법 계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새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띠는 표정까지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는 글쎄요, 여러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좀 황당합니다, 저는. 황당하고요. 이미 구속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내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야 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지난번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활보하고 식당에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기가 찬다 이런 국민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난번에 또 한 번은 거의 이번 조기 대선의 씬스틸러처럼 나타나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금 분노를 폭발하게 했는데 본인의 파면으로 또 본인의 어떤 불법 계엄으로 내란으로 촉발된 이 조기 대선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가 나타나서 투표를 하는 모습은 너무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답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까지 보냈던 그런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저 모습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투표소로 달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초현실적이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당연히 하는 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잖아요. 다만 이 부분을 언론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본인이 투표하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하는 것을 촬영하도록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조용히 투표를 하는 것까지는 전 뭐라고 할 만한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렇게 언론에 공개돼서 당연히 기자들이 가게 되면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질문들 지금 검찰 조사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이게 뭐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되도록 조치를 했다면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국가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하늘백이랑 그래프도 안 받았다는 그 서울의 소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당시의 차량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저로 갔죠. 사저로 가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로 53일 만입니다. 역시나 언론의 관심은 고가의 가방, 또 보석 이런 것들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개 행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문을 대독을 시켰단 말이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된다고 믿는다면 뭐 누구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투표 행위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뭐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재를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삐뚤어진 의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집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우자는 뭐 통일교를 통해서 명품, 그야말로 고가의 어떤 보석이나 가방을 받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곧 소환을 이미 받았어야 됩니다만 본인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투표가 종료하고 뭐 내일 이후에 언제라도 소환 조사 내지는 강제 수사를 당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게 보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는 대단히 의문인데 본인 생각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런 행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의 첫 과제가 무엇인지는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네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저는 우선은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국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영세 소상공인들 정말 곡소리 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경제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 통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가고 여론조사가 일주일 전까지 앞서가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은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국론 분열을 어떻게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사실은 취임식이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 정책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행보를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당시를 보면 사실은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40% 초반대로 대통령 대선 승리 당시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 직후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내세웠던 국민 통합이라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고 응원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도 누가 되든 국민 통합의 과제는 정말 정치적인 과제로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와 통합이다. 예, 저도 딱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이재명 후보의 예를 들자면 4월 27일 날 최종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1호 업무 지시로 뭘 하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 구성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뭐 내란 종식도 그대로 진행은 되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비상경제 TF 구성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좀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6월 5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뭐 이제 행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본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 않거든요. 통합을 얘기하려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그 충격과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계엄과 전 정권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말한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가 통합 이 문제는 뭐 기본으로 깔고 말이죠. 예, 형소법은 임기 중에 재판 중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 선거법 개정은 허위사실 공표의 규정을 바꾸는 거죠. 그 정의 자체를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많은 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1사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수에 비해서는 좋다고 했던 수출도 5월 수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8%가 줄어들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0%가 넘게 수출액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아니면 뭐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확정이 될 당선자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당혹해 하시는 것은 사실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다 목격을 하셨는데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이른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집에서 자유롭게 뭐 투표장도 왔다 갔다 하고 개를 끌고 뭐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혼란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1심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자칫 잘못하면 보석이나 이런 형태로 풀려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지금 어지러운 사회 현상, 특히 법 질서의 확립 내지는 내란 사범들에 대한 확실한 법 집행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취임식은 내일 열립니다. 누가 당선이 될지와는 별개로 취임식은 열립니다. 국회에서 정오에 예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취임 선서 위주로 해서 한 25분 정도 간소화해서 치러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이렇게 간소하게 치러졌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계엄 이후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 그 계엄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절차를 다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국회라는 곳이니까 국회라는 장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서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유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도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이게 영어 프레지던트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없던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건데 통합의 의미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잊지 않는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즉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누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바로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우를 보자면 바로 발표를 했죠. 당일날요? 네, 당일날. 대신에 지금 뭐 인사청문회랄지 어떤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이제 당선자가 딱 선관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한 순간 대통령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통수권이랑을 다 부여받게 되는데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때 대행으로서 역할을 마치게 되고 국무총리 직무대리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국무총리 제일 먼저 인선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정도를 지명을 하게 되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주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한 동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13명인가 4명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내각이 완성이 될 때까지, 초대 내각이 구성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동거가 한동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대 내각이 완성이 된 시점이 6개월 반이 지나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은 내일 이제 그 주요 인사 4명에 대한 지명이 곧바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 기록을 보니까 취임 당일 오후 2시 45분경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해서 발표를 했군요. 내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조금 더 보수 진영으로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의원도 보수 영입 인사시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인사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지내실 때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하셨고 여러 분 계시죠. 이석연 변호사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글쎄 그 어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넓게 인재풀을 쓰라는 요구는 매 정권 초기마다 있어 왔죠. 예. 근데 어느 정도의 폭이나 어떤 인사들이 구성될지야 정말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갖고 있는 구상을 실제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누가 되더라도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거야 뭐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넓게 인사들을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빅텐트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빅텐트가 완성이 되는 그런 외연 확장의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그 당초 후보의 어떤 취지를 많이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 과제, 어떤 국정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국무총리에는 그런 그 경제의 어떤 전문가이면서 또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만 너무 말씀하셨어요. 아, 예, 아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총리는 아마 경제 전문가를 기용할 겁니다. 네. 지금 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더군다나 미국 경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역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와 수출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당장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예, 역시나 경제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투표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6시 기준으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 76.1%로 집계가 됐습니다. 76.1% 전국 6시 기준 6시 기준으로 최종 집계된 투표율이고요. 투표가 1시간 44분 정도 남았습니다. 분명히 지난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가는 예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전남 높고 제주가 낮은 것은 여전하네요. 자, 네 분은 오늘 저와 저녁 늦게까지 또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헤어졌다가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어. 닭가슴살? 난 올 프로틴 있는데. 땡큐. 신혜,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볼래. 당 제로, 락토 프리, 아르기닌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채우다. 뉴케어 올 프로틴.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슬릭.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69조가 정해놓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입니다. 1시간 반쯤 뒤면 투표는 끝납니다. 내일 정오 국회에서 이 선서를 할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국민의 선택, 그 결과는 곧 나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퀴즈.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키노시. 힘들어. 닭가슴살? 난 올 프로틴 있는데. 땡큐. 신혜,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볼래.
당, 제로, 락토프리, 아르기닌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채우다. 뉴케어 올 프로틴.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네, 특집 5대0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일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